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한권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집단 정체성과 혐오의 문제입니다. 특히 집단 정체성 중에서도 인종과 민족과 관련해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급, 우리 학교, 또는 우리 한국 사람, 아니면 우리 강원도 사람, 다양한 맥락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범주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는 사실은 서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구는 비서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서구가 무엇인가를 규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가치, 기독교,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발전, 이러한 개념들을 항상 비서구 사회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체성들을 살펴보면 어떤 단순한 범주에서는 분명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범주를 만듭니다. 우리 학교라는 말 속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범주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속한 어떤 추상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의 범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살펴본다면 사람의 범주에서 인류. 글쎄요, 근데 인류는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우리의 범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커다란 범주인 인종과 민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어떤 과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개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200년, 300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의 기준에서 봤을 땐 300년 전에 과학적인 사고 체계에서 만들어진 분류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종이라고 하는 범주가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은 18세기에 식물의 분류를 시작한 과학적 시도와 그것이 또 인간에게 적용된 상호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린네는 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 당시 새롭게 인식하게 된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서 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질도 분류의 기준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뷰통이라고 하는 다른 학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혈통이나 핏줄의 개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종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종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린네의 식물 분류 체계와 또 이 사람을 분류했던 인종이라는 용어가 합쳐지게 되면서 어느 날 인종은 과학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그 당시의 과학적 기술 지식으로서는 사람을 외형으로 분류하는 특징을 찾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피부색이라든가 머리카락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앞면에 있어서 광대뼈의 크기 그리고 코의 모양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분류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의 기준에서 봐게 됐을 때는 이러한 시기의 분류가 과연 정당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과학은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게 되면서 전체 인류가 99.8%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0.2%의 차이 중에 인종을 분류한 특징을 만들어낸 유전자는 그 중에 0.9%. 그러니까 전체 인간 유전자의 0.18%가 오늘날 인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인 0.2% 중에서 굳이 그 0.18%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락타제,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 같은 락타제를 분비할 수 있는 유전적 특질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북유럽 사람들과 서아프리카의 하우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고 반면에 남유럽 사람들과 대부분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 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기준에서 봤을 때는 피부색의 차이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보다 유전적 기능을 가지고 어떤 특질을 분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유용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00년 전에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인간을 분류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분류한 사람의 분류 체계가 어느 순간 그 당시 기준의 문명 기술의 발전과 등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흑인의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의 과학기술 문명이 낙후되어 있고 황인종이라고 불리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제국들이 300년 전에 쇠퇴의 길을 걸었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백인이 가장 우월한 인종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발전 속에서 노예무역이라든가 또는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과학기술 문명 또는 국가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위계 질서가 성립된 것이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의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당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할 때 또는 아랍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을 자랑했을 때 그 기준에서 본다면 백인들은 어찌 보면 가장 낙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기준을 사람의 분류 특징에 연결시킨다면 백인들이야말로 가장 열등한 인종으로 인식될 수 있었겠죠.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종의 분류와 그 인종의 특징을 사람의 지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과 등치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근거에서의 인종 분류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인종 또는 사회문화적 인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인종주의는 커다란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그 사람들의 능력, 역량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인들은 또는 흑인들은 스포츠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표현일지라도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신체적 특징 또는 피부색에 근거한 인종 분류를 사람들의 능력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노예제를 합리화하고 백인들이 다른 지역을 식민 통치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인의 의무 또는 백인의 부담이라고 하는 키플링의 시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인의 의무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백인들이 전 세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자신들의 통치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문명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문명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지배는 정당한 것이고 백인은 오히려 다른 인종들을 이끌어 나가는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선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식의 정당화와 합리화의 기초에 인종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지난 200~3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인종주의의 폐해와 잘못된 점들이 지적되고 또 성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했죠. 더 이상 인종주의는 현대사회에 불필요하고 또는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가치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러한 인종주의적 편견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남아있고 흑인 선수들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2013년에 있었던 아주 작은 사건이었죠. 롯데자이언츠의 흑인 투수였던 유먼 선수에 대해서 한국인 타자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선수가 누구냐고 했을 때 유먼 선수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얼굴은 시커먼데 유난히 이가 하얘서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공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 발언은 가장 전형적인 인종주의적 발언이거든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그 선수가 악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인종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만든 졸업 앨범의 사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었습니다. 패러디고 선이고 정말 그러한 풍습을 좋게 같이 즐기기 위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그러나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흑인의 얼굴 분장을 하는 것은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주의적 표현인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역사 속에서 반복된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사례는 바로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는 흑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식민 지배 과정에서 백인들도 정착했고, 아시아인들도, 특히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식민 통치 정부의 어떤 관리로서 상인으로서 아프리카에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이 다 모여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일찍이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이 정착해서 자신들의 국가도 만들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 체계를 구성해냅니다. 아프리카너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물리치고 아프리카너도 물리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소수의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절대 다수인 흑인들을 통치합니다. 이 통치 정책을 한마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렀어요.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그 단어 뜻 자체만으로 보면 분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당화했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인종차별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인종이 따로 각자 살면서 서로의 문화를 보존하자. 명분은 그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에 좋은 땅은 모두 백인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백인들 거주지에서 흑인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흑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백인들 거주지 주변에 따로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죠. 이런 흑인들의 삶의 비참함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저항했던 아프리카인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이 지배하는 식민 체계에 저항을 했고 나아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독립을 했을 때 백인 정권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넬슨 만델라는 1962년 감옥에 투옥됐고 27년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27년간의 감옥 수감 생활 중에서 끊임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제점을 알리는 상징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저항에 못 이겨서 1990년 그 당시 백인 정권의 통치자인 드 클럭 대통령이 더 이상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 초에 석방된 이후 몇 년의 협상을 통해서 1994년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배체제에 저항했던 흑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백인 정권은 흑인 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들을 투옥하기도 하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백인 정권에 저항했던 흑인 운동가들도 탄압이 극렬해질수록 저항의 강도를 높여서 무장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모두 이 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넬슨 만델라는 이 인종차별의 역사의 고리를 끊고자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대통령에 집권한 후 넬슨 만델라의 정책은 백인들에 대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의 결과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6년부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 투투 주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추구하는 기본적 원칙을 선언하는데 그 선언은 뭐냐면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차별과 탄압, 그 과정에서 정의가 상실되었고 그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정의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를 복원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투투주교가 운영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고백입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 백인 정권의 앞잡이로서 흑인들을 탄압했던 비밀정보원이나 또는 인권 탄압에 앞장섰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인권 침해의 사례들, 범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만 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해 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진실을 고백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 것이죠. 세 번째는 배상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가해자는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과 용서와 배상으로 진행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회복적 정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파국으로 이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백인들은 다수의 흑인들이 집권하면 본인들은 그동안의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 정책에 인한 복수의 대상이 될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오랜 인종차별 정책의 끝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투자한 것이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회복적 정의에 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의 인종차별과 그 인종차별로 인한 학살은 모든 사회와 모든 역사적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들이 그러한 과거의 인종차별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만큼 성공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자체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부 흑인 운동가들은 과거 백인 정권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잔혹한 범죄들에 대한 응징이 없었다. 응징이 없는 정의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불만도 제기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백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백인들의 인종 탄압 정책에 저항했던 흑인 운동가들도 특히 흑인 저항 세력들 중에서도 백인들을 암살하고 저격하고 사실은 인권 침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나오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또 그를 그 운동의 세력의 상징적 지도자로 앞세우는 데 많은 노력을 했던 넬슨 만델라의 부인 위니 만델라도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항 과정에서 저질렀었던 여러 가지 비판받는 점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진실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구하지 못했더라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후 캐나다는 과거 캐나다에 백인들이 정착하면서 캐나다의 원주민이었던 퍼스트 네이션들, 이누이트나 또는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많은 인디안 공동체에 저질렀던 백인들의 죄악을 규명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캐나다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고, 우리 한국 사회도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보여주었던 그 용서와 고백과 용서와 배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위원회의 성과를 다른 국가들이 그만큼 성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대륙이고 폭력과 어떤 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고통의 정도도 가장 심한 대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물리적 보복도 아니었고 회복적 정의를 위한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족의 사례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민족의 범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내용과 실체가 뚜렷하게 잡힙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애착감과 그리고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모든 민족에게서 동등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민족과 달리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민족은 한민족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범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300년 동안 역사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민족들 경우 언어도 비슷하고 관습도 비슷하고 종교적 신념도 비슷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유럽인들이 편의상 자신들의 식민 행정 단위를 만들고 그 안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식민 행정 단위에 뭉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슷한 언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럽의 식민 지배 속에서 그리고 전혀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에게서 발견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루안다라고 하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국가에 살고 있는 두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투치와 후투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 중에 일부는 후투와 투치가 민족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투와 투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함께 섞여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투치가 좀 더 키가 크고 피부색이 연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마른 체형입니다. 반면에 후투는 다른 일반 아프리카인들처럼 전형적인 흑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계 양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투치는 주로
목축을 했고 반면에 후투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서로 함께 살면서 사실은 별개의 집단이지만 그 별개의 집단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과 같은 그러한 집단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 이후에 이제 이들도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왕국에서 권력을 잡은 소위 통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그 통치 세력이 초기에는 투치족들이 통치 세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하는 과정에 이제 18세기 이후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화할 때 루안다와 부룬디라고 하는 이 동아프리카 지역도 분할되어서 유럽의 식민지 체제로 편입됩니다. 1884년 베를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1884년 연말부터 1885년 연초까지 이어진 이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땅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각기 그 지역을 통치할 식민 주권을 가진 국가를 결정하게 되죠. 이 회의를 통해서 루안다는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독일은 이 루안다를 통치하면서 기존에 루안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며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 독일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의 식민지들은 다시 소위 승전국인 다른 연합국들의 식민지로 재편되죠. 그래서 벨기에가 독일의 식민지였던 루안다와 부룬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민 통치 과정에서 과거에 투치와 후투로 나뉘어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벨기에 식민정부입니다. 벨기에 식민정부와 그 이전의 유럽인들은 이 지역을 여행한 기록이나 관찰을 하면서 투치족을 일종의 다른 아프리카인들과 다른 조금 더 우수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위 인종주의적 해석이죠. 그들의 생김새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투치는 에티오피아에서 넘어온 유럽인들이 과거에 믿었던 성경에 나오는 함족의 후손이라는 그런 해설까지도 나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벨기에도 투치의 지배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루안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민족 집단을 분류하고 그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부터 벨기에는 루안다에 살고 있었던 후투와 투치와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 소위 서구식 민족 개념을 부여합니다. 신분증을 발급하면서 모든 개인이 투치인지 후투인지 자신의 민족 집단을 명기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수의 투치 그리고 다수의 후투라고 하는 민족 집단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후투와 투치는 서로 사실 정체성을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투치의 지배 세력 그리고 후투 중에 일부 부유층들은 명예 투치로서 이것이 어떤 민족 정체성이 아니었다라는 그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투치로 인정받고 살 수도 있었는데 이 1920년대 이후 벨기에 식민정부는 이제는 명확하고 분리되고 구별된 민족 정체성을 주민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벨기에 정부는 식민 통치의 이 두 집단을 자신들의 편리대로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에는 투치 중심의 그러한 식민 통치, 소수자인 투치 지배층들을 활용한 통치를 해 나아가다가 제2차 세계대전도 종전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체제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독립을 향한 아프리카인들의 요구가 늘어날 때 벨기에 식민정부는 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다수인 후투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투와 투치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벨기에 식민정부는 막판에 갑자기 다수인 후투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경합니다. 후투족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고 소수인 투치의 지배체계에 저항하자 벨기에 식민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투치족을 활용했던 통치 방법을 바꾸고 다수인 후투인들을 중심으로 통치체계를 재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루안다의 투치 중심의 왕정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이제 새로운 공화국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죠. 결국 벨기에 식민정부는 식민 통치의 긴 역사 속에서 후투와 투치라고 하는 두 집단의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켰고 분리시켰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두 집단을 교대로 통치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후투와 투치 간에 서로에 대한 원한과 또는 서로에 대한 경쟁심을 강화시킨 것이죠. 후투는 독립 전후로 루안다가 소수의 투치가 아닌 다수인 후투가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식민정부는 이것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투치족들의 상당수는 일찍부터 후투족의 탄압을 피해서 루안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독립 이후 30여 년간 1960년대 이후에 1990년대까지 30여 년간 상당수의 투치인들은 루안다를 떠나서 인접국가의 난민으로 생활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은 루안다를 가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고 이들은 루안다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루안다 내의 후투, 다수인 후투족들은 투치가 루안다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오로지 후투만의 국가, 후투가 지배하는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인접해 있는 많은 아프리카들의 국가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또 루안다를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자 했던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이 됩니다. 프랑스는 어느덧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투족 정권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우간다를 비롯한 인접국들은 투치족을 지원함으로써 루안다 내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독립 이후에 이 루안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994년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투치와 후투 간의 내전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제사회,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갑자기 루안다와 부룬디, 사실 루안다와 부룬디 두 인접 국가는 국민 구성원들이 비슷합니다. 루안다에도 소수의 투치와 다수의 후투가 살고 있었고 부룬디에도 소수의 투치와 다수의 후투가 살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었어요. 이 두 국가의 정상 둘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다가 루안다의 수도인 키갈리 공항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전용기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루안다와 부룬디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994년입니다. 이 1994년 두 대통령의 사망은 다수인 후투 강경파들로 이루어진 투치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들의 힘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짧은 100일 동안 수많은 투치족이 학살됩니다. 이 학살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 민망할 정도로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100일 동안 투치족 주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학살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총과 칼로 함께 살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투치족이라는 이유로 학살되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로 피신했던 많은 투치족들이 교회와 성당을 공격한 후투족에 의해서 학살이 됐습니다. 사실 국제사회는 이 루안다에서 벌어진 이 짧은 기간 동안의 학살에 대해서 개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루안다에는 아랍이나 다른 지역만큼 유전도 없고 소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엔도 주저했고 미국은 소말리아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루안다에 개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 학살이 진행될 때 인접해 있었던 국가로 피신가 있었던 투치족 무장 세력이 이 학살에 저항하기 위해서 루안다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결국 루안다로 진격해 들어온 루안다 애국전선, 투치족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난민 캠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무장 세력들이에요. 이 무장 세력들이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를 점령하면서 후투족의 대학살이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투치로 이루어진 반군 세력이 루안다로 진격해 들어오게 되자 이제 다수인 후투족이 보복을 두려워해서 인접국으로 집단적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 루안다라고 하는 작은 국가가 일부 과격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일부 과격한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서 100일 동안 끔찍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이 학살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다수인 후투가 또 다른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로 대피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국제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루안다 애국전선, 즉 투치가 중심이 된 세력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처음부터 지지했던 후투족을 지지하는 군사 개입을 하게 됐고 인접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내전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루안다 애국전선인 투치족 중심의 무장 세력이 루안다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진 대학살 이후에 루안다를 되찾은 투치족 군대는 후투족에 대한 집단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학살의 충격이 루안다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루안다의 작은 국가에서 또 다른 보복은 결국 루안다라고 하는 국가 자체의 존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안다의 새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취합니다.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루안다가 복구되고 투치와 후투 간의 상대방을 죽이는 학살이 중단됐을 때 새 정부는 새로운 법정을 도입합니다. 이 새로운 법정은 전통적인 루안다의 관습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주도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관도 아닙니다. 그 마을의 어른입니다. 그 마을의 어른이 그 마을에서 재판을 열게 되면 그 마을의 시장도 철시를 해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주민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치와 후투는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다가 서로 결혼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광기의 100일 기간 동안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후투족들이 이 학살에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가해자들을 모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가해자들을 일일이 사람을 죽인 죄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루안다 사회 자체가 존속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학살이 끝났을 때
루안다의 남성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남성들이 학살되었고 또 수많은 남성들이 이웃 국가로 망명을 한 것이죠. 또 다른 보복을 두려워하고 또는 그 학살을 자행했던 후투족 정권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군부는 이웃 국가로 가서 다시 보복할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루안다는 또 다른 보복으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법정에서 추구한 재판은 목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회복적 정의와 유사하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그 마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백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공동체가 그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해자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마을 단위에서 어떤 배상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가해자가 피해자 집안의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농사를 돕고 또 가해자가 자기가 키운 가축이 있다면 그 가축의 일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 노력을 하자는 것이 이 루안다가 선택한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이 학살을 주도했던 후투족 군부 지도자나 또는 후투족 정치인들은 국제인권재판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가 인권 관점에서 봤을 때 인종학살이라고 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서 특히 지도자들이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가해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루안다 정부는 학살 이후에 매년 이 학살이 시작된 4월부터 학살이 종료된 7월까지의 100일 기간은 전 국토가 학살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전 국토를 하나의 기념관, 추모관으로 만듭니다. 마을에서 또는 도시 키갈리에 세워진 희생자 추모관에서 지나간 학살에 대한 기억과 학살을 통한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유해야지만 루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학살 이후 루안다는 많은 면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경제 성장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가장 강력하게 도입한 국가이고 정보통신 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 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가 루안다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나 정부의 부패 문제를 가장 열심히 해결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부패로 인한 경제 실정, 경제 파탄에 고생하고 있는데 루안다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 중에서 부패 지수가 청렴도가 4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만큼 부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학살 이후에 루안다의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의 인구가 갑자기 급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 학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수많은 치욕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루안다는 여전히
이 학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합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대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의 비중이 전체 의원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루안다는 1994년에 이 비극적인 학살을 통해서 그 학살로 국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죠. 물론 루안다의 사례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라고는 평가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어찌되었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아우르면서 부패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에 노력하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단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집단 정체성이 만들어낸 혐오의 문제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과 그리고 루안다의 민족 학살을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단 정체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라는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과 열정으로 사실은 인류 문화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일한 집단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집단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집단 정체성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활용하는가의 문제이겠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성찰이 없으면 때로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상대방을 탄압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은 예를 들어 인종이라고 하는 것, 인종 개념 자체도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회에 따라서 그 인종을 규정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는 흑인이지만 브라질에서는 백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머니가 백인이지만 미국에서는 흑인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관습적인 인종 구분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종이라고 하는 이 모호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개념을 현대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고유하고 본질적이고 변화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그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정체성이 인류 역사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집단 정체성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연적인 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